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15번째 주 켄터키. 우리는 켄터키라는 단어가 가깝지만 낯설게 느껴집니다. 향긋하고 깊은 풍미의 매혹적인 버번 위스키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12월의 어느 날 매서운 추위를 친구 삼아 미국 켄터키로 향했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따라 오하이오 강 남쪽에 위치한 켄터키 주는 미국 최대의 상공업 도시이며 바로 이곳에 루이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국을 지원한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루이빌에 켄터키 더비, KFC 본사, 포드트럭, 그리고 버번 위스키가 있습니다. 우리는 루이빌에 머무르는 동안 메이커스 마크 버번 위스키 증류소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버번 위스키는 미국을 대표하는 위스키로 알려져 있지만 아메리칸 위스키의 전부는 아닙니다. 미국에는 위스키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라이 위스키, 라이 몰트 위스키, 위트 위스키, 콘 위스키, 그리고 지역으로 분류되는 테네시 위스키가 있고 이 모두가 아메리칸 위스키입니다. 1700년대 영국인들이 미국 동북부 뉴 잉글랜드 지방으로 대거 이주할 때 프랑스인들은 루지애나주를 중심으로 남부를 개척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미시시피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 켄터키와 테네시 지역 등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끝나고 이 지역이 미국 영토에 편입된 뒤 주민들은 독립전쟁을 지지해준 프랑스 부르봉 왕가에 대한 보답으로 부르봉의 미국식 발음인 버번으로 카운티 이름을 짓게 되었고 바로 이곳이 버번 카운티입니다. (1700년대) 후반 버번 카운티에서는 엘리제 크랙 목사를 비롯한 많은 증류 기술자들이 위스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버번 카운티에는 위스키 증류소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 버번 위스키가 꼭 버번 카운티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성립되겠죠. 18세기 중반 미국 독립정부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의미 아래 위스키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펜실베니아 주에서 위스키를 생산하던 업자들이 높은 세금을 피해 켄터키 주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들은 대부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으로 고향에서 배운 증류 기술을 위스키에 집중하는 기술자였습니다. 새롭게 이주한 켄터키 주는 옥수수를 대량 재배하는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위스키에 다량의 옥수수가 사용되어 바로 오늘날에 버번 위스키가 생산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버번 위스키가 존재하지만 특히 바텐더들이 선호하는 버번 위스키가 있습니다. 바로 메이커스 마크인데요. 현재는 진빔 산토리 그룹에 소속된 증류소입니다. 이곳은 무려 1000에이커의 거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위스키가 만들어진다는 모티브로 전체 부지의 5%만을 증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4년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는 미국 국립사적지로 선정되었으며 투스 레이크라고 불리는 자연 호수의 물이 증류소 내부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호수를 따라 흐르는 물을 위스키 개울이라 부를 정도로 자연이 선사하는 아주 맑은 개울이며 메이커스 마크를 생산하는 깨끗한 물로 제공됩니다. 그냥 흐르는 물을 보고 있는데도 군침이 도네요. 메이커스 마크의 창시자는 스코틀랜드계 이민자 가문인 로버트 사무엘스가 켄터키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840년 그 뒤를 이어 손자 테일러 윌리엄스 사무엘스가 가문 최초로 상업 증류소를 세웠으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으나 금주법 시행으로 1919년 문을 닫게 됩니다. 1919년부터 34년까지 미국 전역에 금주법이 시행되었으며 미국 내에서 모든 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버번 위스키의 역사에서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손꼽히지만 돌이켜보면 미국의 위스키를 더욱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금주법이 폐지되고 증류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가문의 후손인 빌 사무엘스 시니어는 오랜 공백 때문인지 일정하지 않은 품질의 위스키로 증류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1952년 지금의 메이커스 마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메이커스 마크는 붉은색의 왁스 실링을 선보이며 우아하고 비싼 맛의 위스키로 알려지면서 널리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제조되고 있으며 그 위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최소한의 규정을 명시합니다. 버번 위스키 또한 미국을 대표하는 술로 다음과 같이 엄격한 규정 속에 생산됩니다. 버번을 포함한 아메리칸 위스키는 꼭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기타 다른 국가에서 위스키 생산 규정에 맞췄다고 해서 버번 위스키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버번 위스키는 호밀과 밀, 보리, 옥수수가 사용되는데 옥수수의 사용 범위가 51%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옥수수를 제외한 재료들은 위스키 브랜드의 증류소마다 각기 다른 노하우로 배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합하는 형태를 매쉬빌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알코올 도수를 프루프라고 표기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알코올 함유량의 2배수로 표기하는 것이 프루프입니다. 최종적으로 증류된 알코올의 도수가 80% 또는 미국식 표기로 160 프루프 이하로 증류되어야 합니다. 이는 80% 이상으로 증류되면서 공유의 캐릭터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투명한 원액을 화이트 도그라고 하며 증류된 스피릿을 오크통에 넣을 때 62.5% 알코올 도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성된 원액을 병입할 때에는 40% 이상 알코올 도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의 알코올 도수로 맞춰진 증류액을 숙성시키는 오크통에 대한 규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버번 위스키는 오크통에 대한 규정으로 새 오크통을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오크통 내부를 까맣게 태운 오크통을 사용하여 숙성합니다. 한번 숙성에 사용된 오크통은 스카치 위스키 혹은 럼을 생산하는 증류소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버번 위스키는 인공 색소 또는 조미료를 첨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카치 위스키와 확연하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버번 위스키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숙성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2년 남짓 숙성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숙성한 버번 위스키를 스트레이트 버번이라고 부릅니다. 4년 이상을 숙성했다면 위스키 라벨에 표기하는 것이 선택적이지만 2년에서 4년 미만은 반드시 숙성 연수를 표기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8년 이상 숙성했다면 퀄리티가 높은 버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기를 하지 않는 증류소는 없겠죠. 우리는 게스트 오피스에서 다과를 하며 간단한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위스키 소매점이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위스키 계율이 흐르고 곳곳에 메이커스 마크의 키 컬러인 레드 포인트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스틸 하우스입니다. 증류소 특유의 곡물과 발효되는 향기. 아, 내가 지금 증류소에 와 있구나 하는 실감이 납니다. 버번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화, 발효, 증류, 숙성, 병입의 과정인데요. 먼저 당화라는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를 포함한 곡물로만 만들어지는데 곡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알코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알코올은 당과 효모가 만나서 생기게 되는데 효모가 당을 먹고 배출하는 것이 바로 알코올입니다. 이 곡물이 당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곡물의 전분을 당분으로 바꿔주는데 이것을 당화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버번 위스키에 사용하는 옥수수, 호밀, 메가보리를 기계로 갈아주는데 메이커스 마크가 사용하는 분쇄기는 곡물을 섬세하게 갈아내는 해머 분쇄기보다 생산량은 떨어지지만 훨씬 더 높은 품질의 위스키가 완성된다고 하네요. 매시턴이라 부르는 당화조에 각각의 곡물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넣고 곡물에 각기 다른 온도를 맞춥니다. 사워매시라고 부르는 위스키의 증류 찌꺼기를 함께 넣는데 사워매시의 산성이 당화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일정한 맛의 위스키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발효 공정은 당화가 진행된 결과물을 발효조로 옮겨 담고 효모가 잘 번식할 수 있도록 25도까지 식혀줍니다. 이 과정에서도 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차가운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열을 식혀줍니다. 발효는 오일이 넘지 않도록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약 10%의 알코올을 얻게 됩니다. 이 알코올을 스코틀랜드에서는 워시라고 부르지만 켄터키 증류소에서는 디스틸러스 비어라고 부릅니다. 이 디스틸러스 비어는 투명한 스피릿이 되기 위해 증류기로 옮겨집니다. 버번 위스키는 크게 2번의 증류 과정을 거치는데 칼럼 스틸로 불리는 키가 아주 큰 연석식 증류기에서 1차 증류를 거칩니다. 이후 더블러라 불리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작고 예쁜 형태의 포트 스틸 또는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증류기에서 2차 증류를 합니다. 이는 연속식 증류기에서 많은 증류액을 만들어낸 뒤에 2차 증류에서 풍미를 올려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증류 과정을 거친 알코올은 1차 로우 알코올과 2차 하이 와인으로 얻어지고 메이커스 마크는 하이 와인의 알코올 도수를 65%로 맞추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는 메이커스 마크만의 풍미를 지켜내기 위한 고집이라고 하네요. 자, 드디어 버번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하이라이트, 숙성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버번 위스키의 컬러와 풍미는 80% 이상 오크통 안에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켄터키 버번 위스키 천사들은 연간 5%를 가져간다고 하네요. 이것을 감성적인 표현으로 천사의 몫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버번 위스키가 8년 이상 숙성이 되어도 12년이 넘는 스카치 위스키보다 더 진한 맛을 내는 이유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버번 위스키는 반드시 새 오크통을 사용하며 오크통 내부를 굽고 태워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오크통 내부가 마치 숯과 흡사한 형태가 되고 위스키가 머무르는 동안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맛과 풍미가 더욱 깊어지며 미생물이 생길 우려가 적어집니다. 메이커스 마크는 숙성고에 저장된 오크통을 기간에 따라 각각 위치를 바꿔주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숙성고에 있지만 저장된 층에 따라 맛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본인들의 위스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죠. 이렇게 숙성된 위스키는 비로소 우리의 손에 전해질 메이커스 마크로 병입이 됩니다. 메이커스 마크는 장인들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느낌의 레이블과 캡을 감싸고 있는 붉은 왁스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30년대부터 사용한 레이블 절단기 한 대, 인자한 얼굴을 한 직원분이 수동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레이블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메이커스 마크의 상징인 붉은 왁스 작업을 엄청난 손놀림으로 뜨거운 왁스에 병목을 담궜다 빼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 메이커스 마크의 핸드메이드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메이커스 마크를 맛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숙성 기간의 결과물을 맛볼 수 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메이커스 마크가 세상에 나갈 시기를 판단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커스 마크 46, 메이커스 마크 프라이빗 셀렉션, 메이커스 마크 캐스크 스트렝스. 이렇게 메이커스 마크의 도전 정신이 깃든 제품들을 테이스팅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버번 위스키 중류업자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만든 결과물을 장인 정신으로 지켜온 버번 위스키에 대한 자부심, 그것이 강직하고 부드러운 버번 위스키 한 잔으로 탄생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바 혹은 집에서 버번 위스키를 잔에 따르고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만끽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